자, 105페이지죠. 법령의 취소입니다. 취소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당사자가 취소를 원인으로 해서 취소한다라고 의사표시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 유효한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로 바뀌는 제도가 바로 취소제도입니다. 이 취소는 철회와 일단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철회란 것은 아직 효력이 생기기 전입니다. 효력 전에 자기의 행위의 효과를, 행위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행위입니다. 즉, 철회란 것은 자신의 의사표시나 자신의 거래 행위, 법률 행위에 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 발생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없애버리는 거죠. 이걸 철회라 그래요. 따라서 당의 의사표시나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에는 철회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취소함으로써 소급해서 무효로 만든다 이랬죠. 자, 요 철회라는 개념과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해제라는 것은 계약 행위에 대해서만, 계약이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만 해제를 함으로써, 이때 해제는요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인 계약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해제. 따라서 해제는 계약에 한해서 법령의 전부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대해서, 그리고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 합니다. 유효가 확정되어 있는 계약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이미 그 행위 안에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있죠. 우리 법에 정해지는 취소 사유, 예컨대 제한 능력, 착오, 사의강박 이런 사유가 그 행위 안에 들어있을 때 그때 이제 취소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이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도 적용되고 합동행위도 적용되고 모든 행위에 대해서 취소라는 사유가 있으면 취소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해제와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취소 사유부터 알아두셔야겠죠. 취소의 사유는 제한 능력, 당의 행위 당사자가, 법령의 당사자가 제한 능력자에 해당되거나, 그러니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여기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109조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보통 하자라고 하죠. 이것은 민법 110조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사유가 법률행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민법은 취소권자를 정해놨습니다. 즉 취소한다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제한 능력자, 그리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사람,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한 사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들의 대리인과 승계인, 그러면 5명이죠. 보다시피 제한 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사람,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한 사람, 그리고 이들의 대리인과 이들의 승계인,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리인은 물론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승계인에는
포괄 승계인, 특별 승계인 또는 특정 승계인 다 좋습니다. 다 포함합니다. 자, 다만 여기에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을 받아야 합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을 수여받았을 때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임의 대리인도 취소권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특정 승계인도 역시 마찬가지 조심해야 되는데 취소권만 승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승계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요 우리는 법정 대리인과 포괄 승계인은 당연히 취소권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으로부터 취소권 행사할 수 있도록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수여되어진 임의 대리인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 다음 포괄 승계인, 예컨대 상속인 같은 사람은 당연히 취소권자가 될 수 있고 다만 특정 승계인의 경우는 취소권만 떼가지고 승계받는 특정 승계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취소권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취소권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권리를 승계받았을 때 그때 특정 승계인은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착오에 한 의사표시한 자, 사기강박을 당하여 의사표시한 자, 또 이들의 대리인과 이들의 승계인이 취소권자이다. 대리인에는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다 포함되나 임의 대리인에 있어서는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을 받았을 때 한해서만 허용한다. 승계인에는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모두 포함되나 다만 특정 승계인이라는 사람은 취소권만 특정 승계 받는 형태로서는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106페이지 하단에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취소권의 상대방과 취소권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취소권 행사죠. 그러니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냐? 당해 취소하시는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취소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있겠죠? 그 법률행위에서 직접 거래한 당사자예요. 그것을 우리는 직접 상대방이라 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든 묵시적 의사표시든 묻지 않습니다. 다 좋습니다. 명백히 취소한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든 뭐 글자를 써서 문장을 써서 이렇게 취소한다 라고 표시하든 명시적으로 하든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거래행위를 통해서 자기 재산을 상대방한테 넘겨줬어요. 그러면 취소권 행사하면 어떻게 하냐? 취소한다라고 의사표시하고 나서 상대방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한테 돌려줘. 내 거잖아. 취소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취소권을 취소한다는 말 하지 않고 야, 내가 나한테 넘겨줬던 그 재산 있잖아. 돌려줘. 이렇게 돌려줘라는 행위를 통해서 보니까 취소권을 행사하고 당해 자기가 건네준 재산을 돌려받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거동을 통해서 보니까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이 전제로 존재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를 우리는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하죠. 따라서 이 의사표시는 언제나 명시적 의사표시든 묵시적 의사표시든 모두 허용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행사하면 그것이 우리는 양글로 3번에 있죠. 취소효과가 발생하죠. 취소했으니까 취소 효과가 발생합니다. 취소로 인하여 법적 효과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우리 민법상에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라니까 소급적으로 되시고 무효로 본다. 간주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취소 효과는 소급 무효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107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141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나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랬죠. 자, 여기서 우리는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 무효로 간주하잖아요. 무효로. 그러면 무효인 행위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유효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직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아직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불료. 근데 만약에 이미 이행한 후에 취소했다라고 하면 이행 후에 취소한 경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생기죠. 서로 간에 받은 것은 상대방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것이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입니다.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로 해결합니다. 자, 이때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범위 원칙은 선의의 수익자이면 현존 이익으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이면 전부 배상한다. 이렇게 했죠. 상대방 이행한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이득 본 사람이 반환한다. 악의 수익자. 이렇게 한다. 이게 반환 범위라 그럽니다. 반환 범위. 자, 그런데 여기에 반환 범위에 대한 특칙이 있습니다. 바로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이때 제한 능력자가 반환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특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 여기에는 우리 민법이 선이든 악이든 제한 능력자가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 이익으로 반환합니다. 이렇게. 자, 제한 능력자가 반환할 때는 선이 악이 관계없이 이 사람이 선악 관계없이 현존 이익으로 반환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이 현존 이익이 지금 남아있는 이익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입증 책임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합니다. 이렇게 부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무효로 인하여 급부 이행한 것이 있다면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의 내용으로 정리하는데 여기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이냐 악이냐 수익자가 그에 따라서 반환 범위를 정한다. 다만 우리 민법에 특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과 제한 능력자는 서로 주고받은 것을 돌려줘야 되죠.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서. 그런데 그때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한테 받은 재산을 돌려줄 때는 제한 능력자의 선이냐 악이냐를 묻지 않고 남아있는 현재 존재하는 이익으로만 돌려주면 돼요. 그러나 상대방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그 반환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겠죠. 상대방은 이렇게 정해야 되고 제한 능력자는 언제나 현존 이익.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전부 낭비하여 소비해버렸다면 그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니까 돌려주는 것이 없겠죠. 반할 내용이 없겠죠. 왜? 현존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생활비를 사용했다든가 또 직계 비속인 미성년 자식을 교육하는데 교육비를 썼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현존한다고 해서 합니다. 따라서 여기 현존한다는 것은 낭비로 인하여 소비하여 없어진 경우에만 현존하지 아니한 것이 됩니다.
낭비가 아닌 생활비로 썼다든가 의료비로 썼다든가 교육비로 썼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현존한 이익으로 해석합니다. 현존한 이익으로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둔다. 자, 그것이 무효에 의하여 반환에 관한 법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소급표가 있죠. 소급하여 무효니까 소급표가 있습니다. 자, 소급표. 소급 무효 했으니까 소급표가 있을 때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재산을 돌려주고 돌려받고 하기 전에 만약에 취소로 인하여 돌려줘야 할 재산을 제3자와 거래하여 제3자한테 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고, 이때 제3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급표 때문에. 이때 우리는 첫 번째,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이것을 위하여 취소한 경우에는 이때는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자기가 취득한 재산은 제한 능력자가 취소해버리면 제한 능력자 소유 재산은 돌려줘야 됩니다. 제3자는 보호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착오에 의하여 취소했거나 사기강박에 의해서, 즉 하자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취소한 경우에는 이 취소를 가지고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우리 민법이 정해놨죠. 따라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 규정이 있어서 보호됩니다. 그리고 이때 선의는 우리 판례가 선의로 추정한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선의에 관해서는 여기에 있는 착오에 의사표시한 사람, 사기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표의자라고 그러죠. 그 표의자가 입증 책임을 지죠. 표의자의 입증 책임이다. 이렇게 했죠. 자, 이 내용을 우리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때 이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 취소라고 하죠. 이 취소가 절대적으로 보호되죠. 제3자 아무리 선이라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착오에 의한 취소나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즉 하자로 인한 취소의 경우 이 취소는 상대적 취소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자, 이런 내용으로 소급표 때문에 제3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 제3자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니까 민법 명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서는 취소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착오나 사기강박이라는 하자 때문에 취소했을 때는 선의의 제3자가 그 권리를 가지고 갔다면 그 제3자는, 즉 선의 제3자는 보호된다.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취소의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 108페이지에 가서 이 취소권을 포기하는 내용이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취소권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죠. 이걸 우리는 취소권의 포기, 이것을 의사표시로 하는 거니까 추인권 행사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나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추인권 행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 말은 이거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된다. 결국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말은 취소권의 포기로서, 그러면 취소권 포기되면 효과는 어떻게 되냐? 효과는 취소권이 소멸하겠죠. 당해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했으므로 취소권의 소멸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취소권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당의 법률행위는 유효행위로 확정되겠죠. 더 이상 취소 못하니까요. 유효행위로 확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권리 의무가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버립니다. 이게 취소권을 포기했을 때, 즉 추인했을 때 효과입니다. 추인의 효과, 이렇게 되겠죠. 추인권 행사 효과는 그래요. 취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유효로 확정된다. 이때 유효는 취소권 소멸이 그때 소멸되니까 장래적 효과죠. 당연히 취소가 그때부터 취소할 수 없게 되니까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은 그때부터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취소권 행사하기 위한 요건, 요걸 알아둬야겠죠.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추인권자가 누구냐? 취소권자가 되겠죠.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건, 그게 취소 원인, 취소 사유가 소멸할 것. 취소 사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드디어 세 번째, 의사표시로 하는 것인데, 이 의사표시할 때는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해야겠죠. 알고서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하든 묵시적으로 의사표시하든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한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부터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 능력자가 되고 난 후, 또 착오가 있거나 사이강박 하자가 있을 때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난 후 이렇게 되겠죠. 이때부터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능력자가 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착오에서 벗어났거나 사이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자가 되고, 그러니까 추인권자가 되겠죠.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죠?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은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이를 요하지 않는다.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도 포함되죠. 미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이라는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는 10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취소 원인이 소멸하여야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착오나 사이강박의 경우에는 니은 동그라미 있죠. 여기서 벗어난 후, 다만 디귿 동그라미에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 후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무방하다. 이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이렇게 이때는 이자들은 추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 미성년자도 추인할 수 있고 피한정 후견인도 아직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것은 제한 능력자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요건을 반드시 알아둡니다. 이 세 가지. 그 중에서도 요 두 번째 거,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 요걸 잘 봐두십니다. 추인의 상대방과 방법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해야겠죠. 그렇죠? 추인의 효과는 취소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이렇게 하겠죠. 추인하고 난 뒤에는 다시 취소할 수는 없죠. 당연히 취소권이 없어졌으니까. 자, 그 다음 110페이지예요. 법정 추인 제도입니다. 이 법정 추인이란 것은 의미는요, 민법의 규정에서 추인의 요건을 정해 둔 제도입니다. 그래서 추인한 것으로 간주, 다른 말로 하면 의제해버리는 거죠.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 추인 요건 이걸 갖추면 간주해버려요. 당사자가 추인한다는 의사표시를 필요하지 않아요. 추인한다라고 의사표시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법정 추인 제도라고 한다. 자, 이 법정 추인도 역시 그 효과는 추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이죠. 취소권자한테 취소권이 소멸됨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유효행위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확정. 유효한 행위로 확정. 그때부터 확정되니까 당연히요, 장래적 효력이죠. 이것도. 자, 이것도 역시 추인의 한 모습이다. 추인의 한 모습이다. 추인으로 간주한 제도니까. 그러면 이 추인,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한 요건이 뭘까? 이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는 여기는요, 일단 취소 원인이, 취소 사유가 소멸 후에야 합니다. 후에 우리 민법에 정해 놓은 이 법정 추인 사유 있죠. 법정 추인을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반드시 취소 원인이 소멸하고 난 뒤에 그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취소 원인이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되고 또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종료 심판을 받아서 행위 능력자가 되어야 되고, 착오의 경우에는 착오에서 벗어나야 되고, 사기강박을 당했을 때는 사기강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 그때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 민법에 정해놓은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유는 6가지가 우리 법정되어 있죠. 민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6가지. 이건 암기요. 당에 급부 이행할 내용을 전부나 일부를 이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행 청구를 하여야 하고, 전부나 일부를 이행 청구하는 거죠. 이행 청구. 그 다음에 경계를 했거나, 이 경계라는 것은요, 채무 내용을 바꾸기로 한 합의예요. 주요한 채무 내용을, 이것을 바꾸기로 합의한 거예요. 합의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라고 합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담보 제공이 있습니다. 담보 제공을 했거나, 담보 제공을 하거나, 담보 제공을 받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취득한 권리를 또는 물건을, 권리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요. 권리의 양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전부 양도하거나 일부 양도하거나 좌우지간 양도가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 자, 이행을 하거나, 이행 청구를 하거나, 경계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강제집행을 하거나, 이 중에 말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이행 청구하는 행위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는 취소권자가 한때만 인정합니다. 이 두 개는요,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거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자, 요 두 개요. 이행을 청구,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직접 청구하거나 양도한 때에만 법정 추인으로 하여 취소권이 소멸하여 취소권 행사할 수 없고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머지 이행이나 경계나 담보 제공이나 강제 집행의 경우는 취소권자가 했던 상대방이 했던 모두 법정 추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권이 소멸되어 버리고 당해 법률행위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를 허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 사유, 법정 추인 사유가 일어날 때,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할 때 당사자는 이의의 유보, 이의 보류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의 보류, 이의 유보라는 것은 이 행위할 때, 이러한 행위할 때 이거는 내가 취소권 포기하는 게 아니다, 취소권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를 붙여놓은 거죠. 이런 행위를 할 때 나는 취소권 포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행위를 했을 때는, 그때는 법정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단서를 붙이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그것을 이의 보류라 하고 그 이의 보류는 없어야 합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이때는 의사표시 필요 없죠. 4번 의사표시가 필요 없어요. 또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할 필요도 없죠. 알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갖추면 법정 추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추인권 행사라는 제도에서 취소권 소멸시킬 수도 있고, 민법상의 법정 추인, 이거는 의사표시 필요 없이 추인으로 간주됨으로 인하여 취소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취소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인 외에도 취소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소멸되는 경우가 바로 뭐냐면 취소권 행사 기간이 도과했을 때 행사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행사 기간의 경과라고 하면 이 취소권이라는 권리는 첫 번째 그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의 행사 기간의 성질은 제척 기간에 해당되죠. 그러면 제척 기간은 법적으로 몇 년이나 하면 당의 법률행위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요 10년이 바로 제척 기간이 되겠죠. 그러면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우리는 제척 기간이라고 해석합니다. 성질, 즉 형성권의 행사 기간 성질은 제척 기간이라 합니다. 그 제척 기간은 몇 년이냐 이렇게 물으면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척 기간의 기간은 10년이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취소권 행사 기간도 역시 10년이 원칙이죠. 언제부터? 당에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이 특칙, 행사 기간의 특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례 규정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여기 하나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3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여기에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것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이죠. 이게 바로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3년이 경과하거나 또 이것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당해 법령이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만료되면 그러면 취소권은 소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취소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취소권의 행사기간 3년, 10년 각각 기산점을 달리하여 이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의 내용은 이 두 개의 기간 중에 어느 한 개만이라도 기간이 만료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것이 111페이지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 146조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취소권 제도, 취소권 행사하는 경우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취소권이 소멸되어서 당의 법령행위가 유효가 되는 이러한 경우를 쭉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건과 기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